2003년 12월 1일 아침,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혼자 살고 있던 51살 김모 씨의 언니는 이웃으로부터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이웃이 동생이 사는 집안을 우연히 봤는데 동생이 옷을 모두 벗고 누워있다라고 전한 겁니다. 언니야, 빨리 미자 언니 집에 가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지금 미자 언니가 발가벗고 누워있다 이러더라고요. 놀란 언니는 동생 김 씨의 집으로 달려갔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눈앞에는 참혹한 사건 현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어질러져 있었고 김 씨는 모두 26차례나 칼에 찔리고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강도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숨진 김 씨는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수익을 얻는 흔히 말하는 꽁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 현장은 강도라고 보기 이상할 정도로 수상했습니다. 26군데의 자상은 모두 방어운이 하나도 없었으며 상처도 모두 일정하게 4cm 정도로 나 있었습니다. 또한 집안은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 치고는 혈흔이 거의 없이 깨끗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피해자 김 씨의 금품은 모두 집안에 그대로 있었으며 액세서리도 모두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없어진 것이라고는 피해자의 핸드폰과 정지된 신용카드뿐. 이에 따라 경찰은 부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김 씨의 사인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이 아닌 청산가리에 의한 독살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김 씨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뒤 죽은 김 씨를 칼로 찔러 자상을 남겨 현장을 조작한 것입니다. 김 씨의 시신에는 씹고 있던 껌이 발견됐는데 아무런 저항과 의심 없이 청산가리를 먹었다는 점과 김 씨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범인이 김 씨와 친분이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죽은 김 씨에게 26개의 자상을 남기며 분노를 표출한 점으로 미뤄 원한에 의한 보복성 범죄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전날 밤 김 씨를 집 앞에 내려준 택시기사는 김 씨의 집 앞에 한 여성이 김 씨를 기다리고 있었고 김 씨는 그 여성과 같이 집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평소 친분이 있는 면식범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김 씨의 주변인으로 좁혀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경찰은 사건 전날 김 씨와 만난 여성 최 씨를 주목했습니다. 김 씨와 거의 매일 만날 정도로 친분이 있었으며 그녀 역시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전날에도 김 씨를 만나 현금 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확인됐는데 경찰은 김 씨의 친구 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피우지 않은 담배 한 개비가 발견됐는데 담배에 묻은 타액의 DNA를 검사한 결과 최 씨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 씨는 김 씨 집 옆에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집 주변에서 숙취해소제 2병과 범행도구인 칼 그리고 사라진 김 씨의 수첩과 신용카드가 발견됩니다. 김 씨의 집 근처 하수구에서 발견된 숙취해소제 2병에는 각각 김 씨와 최 씨의 타액이 묻어 있었으며 2병 중 1병, 즉 김 씨의 타액이 묻은 병 안에는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하수구에서 발견된 칼에서도 김 씨의 혈흔이 발견됐으며 최 씨의 집 담장에는 김 씨의 분실된 신용카드와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명확한 증거들은 최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경찰은 2003년 12월 22일 최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지만 최 씨가 범인이라기에는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최 씨가 범인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거물인 숙취해소제는 투명한 봉투에 담겨 있었는데 김 씨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청산가리가 담긴 병이 멀쩡한 상태로 속이 훤히 보이는 봉투에 버려져 있는 게 이상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증거물들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20m 이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증거물을 멀리 은닉하려는 범인의 심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증거는 마치 최 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듯 모두 김 씨와 최 씨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보통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족적과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움직이는데, 그에 반해 이 사건은 범인으로 추정될 만한 단서들이 최 씨 주변에서 너무 쉽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 씨에겐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 김 씨의 사망 추정 시각은 저녁 8시 30분. 같은 시간 유력한 용의자 최 씨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집 골목에서 이웃집 아이 엄마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애들 업어주고 그렇게 같이 놀았어요. 우리 같이 밖에 신발 가게에서 놀았거든요. 김 씨가 집에 도착한 8시 10분부터 30분까지 20분의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최 씨가 숨진 김 씨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불화가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최 씨는 본인 앞으로 집만 3채가 있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최 씨는 진범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자신이 마신 숙취해소제 병을 주워 조작한 것이고, 시신 옆에 흘린 담배는 자신이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3심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최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범인이라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명백한 알리바이가 존재하고 최 씨를 가리키고 있는 증거들이 거짓으로 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 씨는 2005년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옥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무죄 판결과 함께 최 씨는 국가로부터 일당 5만 원씩 2년치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무죄로 풀려났지만 여전히 최 씨가 범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범인은 그 아줌마잖아요. 아줌마가 지목돼서 구속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잘못돼서 구속된 거 보면 잘못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로 인해 최 씨는 고통을 겪다가 동네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언니는 사건이 종료되고 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우린 이미 범인을 잡았고 판결은 재판부에서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2, 3년 전부터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꿈에 자주 나타나서 내가 지금 범인을 잡으려고 한다.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가면 우리 동생은 개죽음 돼버리거든. 김 씨의 언니는 끝내 진범이 잡히는 걸 보지 못하고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숨진 김 씨의 주변 인물이 감정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독사 이후에 목 부분을 중심으로 26번이나 자상을 낼 만큼 확실한 사망의 결과를 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알몸으로 발견되도록 한 것 등을 보면 범행 동기가 개인적 감정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큰 아쉬움 중에 하나는 사망 직전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사람, 즉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를 기다려 함께 집으로 들어간 여성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범인이거나 혹은 적어도 범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이 여성과의 약속을 위해서 모임에서 일찍 나올 만큼 중요한 용건이 있었다는 점, 택시기사의 다른 진술로 보아서 해당 여성을 잘못 보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에서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김 씨의 억울한 주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고 있을 진범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